안락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아직 안락사 합법 나라는 아닙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안락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게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락사라고 했을 때 한국은 아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뭐랄까 지금 막 생명연장, 뭐 불멸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뭐 스타트업이나 혹은 뭐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뭐 여유로워지고 또 기술적인 면이 따라주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그냥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수명 연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아닐까 싶은데 이 고령화 시대에 모두가 늦게까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오래 사는 게 축복인지 재앙인지도 좀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안락사라고 하면 이 안락사가 보통 좋은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락사라는 것이 좋은 죽음, 뭐 평안한 죽음 이런 걸 뜻하는 것 같고요. 말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힘이 개입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제 의료행위라고 보면 되고요. 뭐 17세기 초에 영국 철학자 베이컨이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이런 단어를. 네,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더라도 뭐 고대 인도나 고대 이스라엘 이런 데서는 뭐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 방법이 조금 비윤리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안락사를 행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안락사가 유형이 다양하죠. 뭐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는데 이제 그 차이는 죽음을 위한 특정 장치나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의사가 뭐 개입해 직접적으로 뭐 독극물을 주입했다, 뭐 질소를 주입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고 소극적 같은 경우에 생명 연장 장치를 하지 않겠다 이 정도 결정하는 걸 소극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의 차이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자발, 환자가 뭔가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가족이 동의하면 비자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국가들은 뭐 허용 국가들은 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고요. 지금 캐나다도 사실은 그죠? 일부 조력 자살이 합법인 걸로 알고 있고 2021년부터는 안락사도 허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도 안락사가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 기준은 좀 다르기는 한데,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불치병을 앓는 대상이라고 특정을 해놓긴 했지만, 뭐, 네덜란드는 그냥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도 그 청소년들이 안락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청소년이 정신적 고통을 안락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전 세계 언론에 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덜란드 내에서도 과연 청소년에게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들이 한참 떠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벨기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아예 연령을 제한을 없앴어요. 없이 그냥 모두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력 자살은 뭐고 안락사는 뭐냐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고요. 조력 자살은 의사가 제공한 방법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하는 거를 조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두 개의 차이를 두지 않고 얘기해요. 보통은 다 그냥 안락사의 개념 안에 어떤 조력 자살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상. 최근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위스에서 그 스위스가요 되게 오래됐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안락사가 뭐 한 194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2017년도에 안락사 캡슐이 개발이 됐다고 해요. 여기 들어가면 산소가 없어지고 질소로 바뀌면서 버튼을 누르면 뭐 몇 분 안에 사망한다 이렇게 뭔가 그 마케팅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사실은 딱 세 가지 질문을 한대요. 당신은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세 가지 질문 제대로 대답만 하게 되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의 이용 비용이 한국 돈 약 3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위스 안에서는 아, 이걸 사용하게 하는 게 맞느냐라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지금 많은 상황이라고 해요. 놀랍게도 안락사가 벌써 몇십 년 동안 해온 스위스에서조차도 이 캡슐은 굉장히 좀 논쟁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연명치료 거부, 그러니까 소극적 안락사는 합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개입을 하는 조력자살 혹은 그냥 뭐 의사의 개입 없이 하는 안락사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수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런 불치병 환자가 굉장히 많고 고통받는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은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조력자살 뭐 허용해달라라고 지금 법원에 지금 그게 제기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이런 이슈가 나면서 이제 여론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국민들이 이 조력 존엄사, 조력 사망을 허용을 하자 입법 찬성하는 거 드러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이 생명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겠지만 이게 존엄에 대한 거 우리 예전에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 감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수지 신체 부모 수지 발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명, 특히나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권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데까지 많이 이렇게 국민 여론이 바뀌었다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전 세계 사례도 말씀드렸고 국내 사례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우리가 뭐 한국도 지금 조력 조동사를 할까 말까 법적으로 이제 논란이 많기도 하고 국민 여론 대다수가 허용하고 찬성하긴 하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우리가 이런 거를 논쟁으로 한다면 어떤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결국에는 우리가 안락사의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 아까 지금 캡슐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세 가지 질문하고 사실은 본인이 결정하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저 세 가지 질문만으로 이 사람이 안락사 대상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스위스 안에서 그게 논쟁이 되는 지점은 아마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거 하거든요. 또 슬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정말 옳은 방향으로만 시행이 될 것이냐. 우리가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미인 건데, 과연 진짜 그런 방향으로만 시행이 될 것이냐. 이거는 물론 수민님이 제안하신 것과 좀 맞물려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자,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술 발전이 이론의 생명 연장 문제를 좀 다뤄볼게요. 여러분 기사 보셨겠지만, 70세 아버지가 내 피 받고 잘못했다. 이런 기사 있었어요. 그죠? 어떤 미국의 갑부가, 스타트업 갑부가 해출 실험을 하고 있다. 이 사람 자체가 자기 아들의 피도 치열했고, 자기 피도 아버님 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이제 억만장자들이 이 불로장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신시황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을 보면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71세예요. 21년 기준으로. 근데 이게 불과 1950년에는 46.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 그동안 인류의 수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심지어 한국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2022년 기준 82.7세예요. 굉장히 높죠. 근데 물론 어떤 통계에 따르면 이게 뭔가 직업, 경제적인 여력, 가족 관계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통계치로만 보면 2022년 한국이 82.7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긴 삶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 걸리버 여행기 보면은 럭나드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인들이 등장하는 나라인데 여기 보면 이 노인들이 다 죽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오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축복만은 축복인가라는 좀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영화 플랜 75라는 영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고 일본 영화인데 이제 그 이슈로만 봤는데 이 정부가 초고령 사회 특별 대책 내놓은 게 75세 이상 죽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데요. 이게 획기적으로 정부 재정을 줄여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좋네. 65세로 낮출까? 라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라고 들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과연 우리가, 어, 이 기술 발전으로 이뤄낸 생명 연장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게 우리 당연히 누려야 할 우리의 어떤 축복 같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뭔가 재앙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간략하게 그러면 과학이 발전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가라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생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게 숙제를 던져주는 문제인 것 같고요.
고령화 시대 여러분 다양한 논의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뭐 아직은 뭐 긴 수명이 되면 젊은 저희 아이가 저한테 맨날 엄마 너무 젊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은퇴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의 생각을 되게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령일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죠?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죠? 어떻게 뭐 조금 나아가면 진짜 웰다잉의 문제까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저희가 어떤 연령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의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치관을, 세계관을 정립할 때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상 우리가 많은 얘기를 못하고 지나가지만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보시는